안녕하세요, 이희찬입니다. 오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레닌묘, 상징의 건축, 기억의 정치의 저자 김상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109회 시작하겠습니다. 고정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여행작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블라디보스톡 무크지는 소개 안 하시네요. 제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책 2개를 연달아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여행작가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은 잘 나가고 있나요?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연휴 지나고 나서 추세를 계속 제가 봤는데요. 순위로 한 여행 분야 10위를 왔다 갔다 10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네요. 예, 사람들이 참 많이 궁금해했던 곳이구나 네. 라는 걸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돈도 좀 들어오겠네요. 그건 좀 더 있어야지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성균관대 김상현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현이고요.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두 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현재 해화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러시아 어문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흥미로운 주제의 책을 쓰셨어요. 이 밖에도 많은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저희 청취자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이 책의 제목과 같이 레닌묘, 상징의 건축, 기억의 정치라는 책인데, 모스크바의 중심에 있는 크렘린,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이 정교회 건축술에 입각해서 지어졌는데 그것이 동양의 풍수지리적으로도 풀리고 여러 가지가 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셨고 해외에도 국내에도 없었던 연구 주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국내에서는 없고요. 이번 여름에 이제 우정대학교, 러시아 우정대학교도 이제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저 같은 식의 접근 방법은 없었고, 영어로 이제 풍수라고 하는데, 풍수 개념을 한 점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일단은 비슷한 거는 있지만은 당신이 접근 방법이 굉장히 독창적이어서 자기네 생각에는 없는 것으로 일단 하겠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자칭 국내외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어쨌든 2007년에 이제 한국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로 2년 빼고는 매해 지금 7회째 매해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이 책에도 지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16세기 중반에 모스크바의 그 크렘린 궁이 어떻게 외벽이 어떻게 쳐졌고 마치 항공 촬영 사진 같은 도면을 보고서 제가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때 첫 느꼈던 생각은 여기 뭔가 연구할 만한 거리가 있겠다 싶어서 바로 조사해 보니까 계속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거는 2년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온 작품이긴 한데, 그만큼 굉장히 또 많이 연구도 했고 열정을 쏟은 작품이라 제 딴에는 그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기 러시아에 관심 있는 또 혹은 전문 그 건축 학도에게까지도 비춰도 책 잡힐 만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좀 자부심이 들어서 급하게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풍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풍수의 개념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보통 풍수를 국내 한국에서 자생한 풍수도 있고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쉽게 말하면 수용을 해서 발달한 중국 풍수도 있지만, 그 어떤 유형이든 풍수의 기본 개념은 땅의 기운, 그래서 이제 기가 땅속까지도 흐르는데 그 땅의 지혈이라고 하는데, 땅에 흐르는 기운을 어떻게 인간 생활에 보탬으로 쓸지 그것을 연구하는 그냥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초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조상님이 돌아가시면 입관한 다음에 매장을 하는데 그 장지를 어떤 터에다 모실까, 그런 거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산임수 정도, 그죠? 예. 네. 그 원리랑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희찬 PD님이 질문도 안 했는데 제가 기초적인 얘기만 해드리면 뭐냐면은,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러시아 사원 사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천장에 돔이 있겠고요. 사방에 유리문이 좀 나겠고, 그 유리문을 통해서 빛이 좀 들어오겠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둡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평신도 성도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상식적으로 해는 어디서 뜨죠?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그러면은 동은 암흑의 공간일까요? 빛의 공간일까요? 빛의 공간. 당연히 빛의 공간이겠죠. 자, 그러면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혹은 신, 가드는 빛을 동반할까요? 암흑을 동반할까요? 빛을 동반하죠. 당연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성당을 사원을 생각해 보시면 저 가운데쯤에 한 3분의 2쯤 지점에 커다란 이콘 벽으로 장벽에 쳐져 있는 걸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걸 이코노스타스라고 하는데 이코노스타스가 바로 알타리라고 하는 제단입니다. 제단 뒤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이라고 평신도들은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그쪽 알타리가 있는 공간은 무슨 방향일까요? 동쪽이겠네요. 동쪽이겠죠. 예. 동쪽의 맞은편은 서쪽이죠. 그래서 유럽의 모든 주요 중세 성당이나 러시아 정교회 사원이나 항상 들어가는 평신도들이 출입을 하는 문은 항상 서쪽에 나 있고요. 그래서 반대 동쪽을 향해 즉 빛의 공간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동쪽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회중석을 관통해서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동서는 자리 잡혔겠고 이번에는 이제 남북이 남았는데 자 우리가 부모님들께서 이사를 갈 때 항상 어느 방향에 창문이 나야 좋다라고 하시죠? 남향이죠. 들어보셨죠? 예, 남향. 왜 남일까요? 해는 동에서 뜨기 때문에 동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아침에 해가 깊숙하게 계속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부시죠. 반대로 서향을 끼고 있으면 해가 질 때 노을 기운이 너무 계속 오래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로 오전에는 해가 안 비치기 때문에 어둡겠죠. 남향을 끼고 있다는 얘기는 해가 일정하게 은은하게 집 안까지 해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원에서도 북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지금 2차 작업으로 그 크렘린궁 내에 있는 우스펜스키 사보로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성모 마리아, 성모 영면교회 혹은 성모 승천교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스펜스키 사보로만 가지고서 2차 책을 이미 탈고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예전에는 남문을 출입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우스펜스키 사보로는 역대 짜르의 그 대관식 결혼식이 있었던 국가 의례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가 행사, 그다음에 중요한 전쟁 시에 원수들이 나가서 출정 전에 그 앞에 성모 마리아 앞에서 기도를 하고 나갔던 그런 중요한 공간이 우스펜스키 사보르입니다. 우스펜스키 사보르를 갔다 오셨던 분들은 상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테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유럽의 사원이나 러시아 정교 사원이나 항상 알타리가 있는 제단은 항상 동쪽이고 맞은편에 성도들이 출입하는 문 쪽에 서쪽으로 문이 나 있고 이 모든 건축술의 기초가 어디에든 다 100% 일정하게 엄격하게 지켜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제가 그 원칙을 가지고서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레니면 어떻게 구조되어 있을까? 붉은 광장과 맞은편의 역사박물관, 그다음에 성 바실레 사원, 요 구조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총 길이가 330m입니다. 요 구조가 어떻게 제가 애초에 전제로 했던 그 건축술 구조랑 딱 맞는지 대입을 해봤는데 너무나 딱 맞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실 거예요. 네. 이집트 피라미드의 그 파라오 왕을 시신을 어디다 안치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의 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꼭대기 상단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디쯤이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측을 해서 에너지 역학으로 기초해서 만들어진 딱 그 지점에다 지금 안치해놨는데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삼각형을 그려보시고 세 꼭지점이 나오죠. 꼭지점에서 맞은편 선분에다가 정 가운데 선분에다가 연결을 시켜보십시오. 그러면은 세 꼭지점마다 연결된 선이 나오겠죠. 그 세 선분이 다 겹치는 그 지점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삼각형 피라미드 거의 중간쯤에 거기에 지금 파라오의 묘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겹치는 그 자리를 크렘린궁에 대입해봤더니 그 자리가 지금 우스펜스키 사보르의 위치예요. 우스펜스키 사보르 위치와 레닌묘가 일직선으로 좀 교차합니다. 포인트는 그래서 건축술이 러시아에만 적용되는 건 사실은 아니고 유럽의 그 중세 사원에서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여기에다가 더 제가 이제 더 깊숙하게 연구를 해보니 유럽에서는 없는
굉장히 러시아적인 뭐가 그 건축적인 냄새와 종교 문화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다 더 파봤다라는 것이고, 자, 그걸 하나만 더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크렘린 궁내에 금속 탐지기를 지나 티켓을 사서 크렘린 궁 안으로 들어가셨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그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을 대입해 보십시오. 크렘린 궁내에 거의 커다랗게 보면은 거의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삼각형 구조의 한쪽 부분에 제가 얘기한 우스베키스키 사보로와 사보로네 폴로시지가 이취해 있는데 예. 어쨌든 관광객들은 티켓을 사고 유리문을 지나 모스트 다리를 지나 들어오는데 그 다리가 어느 방향일 것 같아요? 그 다리가 그럼 서쪽에. 다리도 서쪽입니다. 아. 포인트는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재해석하면 다리로 들어와서 바실리 사원 방향이 동쪽입니다. 네. 동진을 하면서 사보르를 다 구경을 해서 다시 서쪽으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붉은 광장 우측에 레니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쓴 책 네. 레니묘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한번 머릿속에서 동선을 그려봅시다. 그 가운데 레닌 그 현판이 되어 있는 그 문 정가운데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은 너무 시커매서 거기서 안내하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여성분들 손을 잡고 에스코트를 해서 한 30m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우회전을 해서 긴 홀을 한 50m 홀을 지나 이번에는 레닌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레닌을 디귿자로 둘러보면서 방향을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박물관에서 12시 방향 정반대 12시 방향의 성 바실리 사원을 보고 우와 하고 살짝 언덕을 지나 붉은 광장에 입장을 하죠. 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은 궁이고 오른쪽에가 바로 크렘린 궁이고 그 빨간 크렘린 궁 벽 바로 밑에 있는 조성되어 있는 게 네크로폴이라고 하는 망자의 공간이고 그 앞에가 이제 레닌묘입니다. 바실리 사원 쪽이 거의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동쪽입니다. 바실리 사원이니까 신성한 종교 건축물을 지어야 되니까 동쪽에 지은 거죠. 자, 그럼 거기가 동쪽입니다. 그럼 이쪽 역사박물관 쪽은 당연히 서쪽이겠죠. 자, 그럼 레닌묘는 어느 방향에 되어 있습니까? 남쪽입니다. 남쪽이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굼은 북쪽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레닌묘는 남쪽에 있다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그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그 정해진 남쪽 공간에다 지어졌고요. 자, 그러면 남쪽에 있는 레닌묘를 따라 들어갔을 때 레닌의 머리와 다리와 사진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누워 있을까요? 머리가 동쪽 아니요. 아니에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 동쪽을 놓을 수가 없죠. 남쪽이게 됐죠. 네. 머리가 남쪽, 다리가 북쪽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놓을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4가지나 되는데 왜 그렇게 놨을까요? 가장 중요한 정교의 건축수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기 때문에 왜? 인간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준 신의 버금가는 그래서 신격화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준 신의 버금가는 동쪽과 쌍을 이루는 남쪽으로 머리를 맞춘 거죠. 그래서 동과 남은 한 쌍으로 보통 보고 북과 서, 즉 빛이 없고 여자의 공간이고 사탄의 공간은 북과 서인데 그것이 한 쌍으로 보통 매치가 됩니다. 그 모든 게 다 크렘린 궁 내부의 구조나 러시아 정교의 사보르의 그 정교 건축 술이나 붉은 광장의 방향이나 다 모든 게 다 삼박자가 다 맞았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이제 알게 된 거고 그것을 글로 쓴 게 이 책입니다. 이 레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러시아에서 보면은 레닌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레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17년 10월 혁명이 터졌습니다. 즉 혁명이 터지기 전까지는 수백 년 동안 러시아 사회는 거의 전제주의, 거의 봉건 사회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서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낙후된 사회 조건을 이루었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농노제라는 것이었고 영국에서 있었던 산업혁명은 아예 없었고요. 프랑스 혁명까지 인권이나 자유를 내쳤던 인권을 옹호했던 혁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에 비해서 러시아는 굉장히 아시아적인 생산 양식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봉건사회에 기초했던 정말 희망이 없었던 사회였는데 그런 사회에서 1861년 농노 해방령이 터지면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칼 막스의 다스 카피탈 자본론이 1867년에 독일어로 처음 쓰여졌다가 72년에 러시아어로 번역이 돼서 러시아에 소개가 됩니다. 이미 그때부터 러시아 내에서는 사회 불평등 구조와
일부 그때 이미 은행이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60년대, 1860년대 이미 러시아에 은행이 있었어요. 자본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보급이 안 되고 널리 확산이 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미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하는 젊은 네. 대학생들이 이제 점점점 의식이 깨어지면서 자신들의 그 받은 어떤 혜택을 되돌려야 하겠는데 그 주 대상이 바로 농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텔리겐tsi아라고 하는 이미 그 그룹들이 형성이 되면서 사회 인식과 사회 의식을 굉장히 알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자본론이 들어오면 그 칼막스의 자본론이 해석이 되면서 맞아떨어지면서 골마 터진 것들이 이제는 이 문제가 왜 이 모순이 왜 러시아에서 형성이 됐는지 이것을 타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나라 전체가 그 이슈를 가지고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막 그러던 시점에 그때 등장했던 분이 바로 레닌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대중 프롤레타리아와 농민들과의 힘을 그 결탁을 해서 1917년에 이제 혁명이 터졌는데 정치적이나 역사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마침 또 올해가 2017년이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 되는 예. 해인데요. 그래서 이제 각계에서 학회도 할 텐데 적어도 그 저는 뭐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제가 공부한 얄팍한 지식으로 레닌을 평가하자면 전 세계사적으로 없었던 공산주의라는 것을 처음으로 지도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었고 또 실천적으로 그것을 이끌어서 국민들의 힘을 규합시켰던 어마어마한 활동가이자 정력가였죠. 그래서 저는 현대 오늘날 91년 소비에트가 해체된 이후로 점점점 러시아 본토 학생 젊은 세대들이 레닌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실제로 통계 조사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레닌묘를 그냥 빨리 지금 이 세상 러시아 현대 러시아 그 연방 러시아 그 시대에 구태의원하고 맞지도 않고 이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들어온 현대 러시아 사회에서 너무 퇴물이다. 그래서 이미 국민투표로 방 빼자 한마디로 레닌묘에서 레닌을 빼서 레닌의 고향인 빼제를 우리 엄마 옆에다가 앉아 해주자라는 국민 여론이 들 거라서 투표를 해본 결과 62%가 방 빼자에 찬성을 던졌습니다. 레닌을 아는 부모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한 3, 40년 후에 그때 가서 빼자라는 견해도 있고요. 그 통계를 잘 보면 이미 제1차 국민투표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 재임 시절 2000년대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는 51%였습니다. 10년 사이에 1%밖에 안 올랐다는 걸 저는 의미 있게 봅니다. 실제로 부모 세대가 지금 많이 죽고 젊은 세대를 지금 급성장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빼자라고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그 차이가 너무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거. 저는 그게 오히려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푸틴 대통령이 벌써 2번에 걸쳐서 다시는 레닌묘를 운운하지 말라라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레닌묘를 빼자라든가 레닌묘를 이장을 하자라든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주의 역사를 과거 역사를 훼손하는 것이고 왜곡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치욕스럽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30년까지 푸틴 대통령이 계속 재임을 하는 순간까지는 아마도 보장되지 않을까. 그 자리에 레닌이 건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젊은 세대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61%가 빼자라는 의견이 분분해도 상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걔네들 그 러시아 나라라든가 러시아 국가 정체성이 지금 사회주의를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 자본주의 틀입니다. 국가 자본주의 틀에서 스탈린은 그렇다 치더라도 레닌을 과연 자기네들은 손 스스로 부정을 해서 투표를 해서 방을 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통령이 아무리 진보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들어와도 방 빼는 사례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하물며 이장은 가능하겠으나 그 터를 아예 붕괴를 시킨다거나 레닌묘를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뭐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거나 그런 건 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레닌이 사망한 지도 거의 100년이 다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924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올해로 93돌이 되겠습니다. 네. 7년 후가 이제 100주년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그 유류관 속에 들어가 있는 레닌 시신이 과연 사실이냐 이거에 대한 진위도 물론 제 책에 썼습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현재 문화부 장관 메진스키라고 하는 분이 무규모 대학 국제강교대학교에 지금 정치학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메진스키가 쓴 책이 지금 그 러시아에 가보면 어느 서점을 가도 그냥 베스트셀러로 스터디셀러 쫙 놓여 있는데 미피 아라시 러시아에 대한 미프 신화라는 그 두꺼운 책들이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메진스키 교수인데요. 그분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하도 여론이 들끓으니까 부지엄이라고 하는 여론조사하고 같이 또 어떤 화학 연구소랑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21% 사체 유류관 내에 있는 레닌묘의 21%만 사실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밀랍 인형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좀 갈수록 그 이슈는 예전부터 솔솔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21%만. 그래서 그 매해 18개월, 1년 6개월의 텀을 두고서 레닌묘를 닫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레닌을 빼서 옷도 세척을 하고 알코올로 씻고 그래서 4주간의 그 재보수 공사를 거친 다음에 다시 오픈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이제 많이 떠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저는 3번밖에 가보질 못했는데 사람의 피부 같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냥 네. 너무 반질반질한 그냥 마른 식물이 인형 아닌 것 정도, 같은. 네, 밀랍 인형 같은 느낌을 받는데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3번을 가보니까 어쨌든 자국민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이 이슈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네.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을 텐데 뭐 크렘린 궁을 먼저 보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신 거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레닌 묘에 집중을 하게 되신 건가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1990년 당시 구소련과 남한이 국교 수교 되기 전에 소련 땅을 처음 밟은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990년 7월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약간 사회과학도였고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길거리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 소련을 갔었는데 키오스크에서 많이 봤던 기념품 중에 하나가 레닌이었고요. 학부 1학년 때부터 그 레닌 저작을 이제 번역된 책을 읽으면서 레닌에 굉장히 관심이 갖고 있던 차에 막상 레닌 묘도 보고 레닌 흉상과 기념품을 보면서 현지인들은 레닌과 레닌묘를 어떻게 보는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당시에 원서로 독파하기엔 너무 실력이 부족해서 그때 당시에 레닌 흉상을 사고 왔습니다. 그게 아직도 제 연구실에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러시아 혁명은 물론이고 러시아가 도대체 왜 이렇게 서유럽과 다른가. 그다음에 칼 막스가 얘기했듯이 가장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발달된 곳에서 노동자들에 의해서 터지는 게 혁명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전혀 그런 조건이 아닌 러시아에서 혁명이 터졌고요. 전혀 그런 환경도 아닌데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하나로 모아서 혁명으로 완수시켰을 수 있었을까. 그것만 보더라도 대단한 지략가이고요. 또 머리의 문제를 떠나서도 당대 러시아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사랑했었던 정말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좋은 이념으로 사회주의가 출발을 했다가 레닌이 24년에 죽고 5년의 공백 끝에 29년에 스탈린이 집권하면서부터 전혀 다른 정말 애초에 그 이상적인 사회주의 세력랑 전혀 다른 각도로 가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소련이 확 주저앉았다고 보고 그것을 뺀 레닌이 통치하기까지 그 짧은 7년간의 시간은 정말 이 지구상에 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굉장히 좋았던 시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풍수지리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유럽의 성당이라든가 러시아의 정교회도 동쪽을 바라보고 그런 어떤 방향적인 규칙을 지켜가면서 세워졌는데 이것이 동양의 풍수지리와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어떤 부분인가요? 모스크바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크렘린 궁을 커다란 빨간 외벽을 따라 도로도 있고요. 그 바로 옆에가 이제 모스크바 강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크렘린 궁 내 중에서도 우스펜스키 사보로 그다음에 물라고비시인이라고 하는 성수태고지 그다음에 아르한겔스키 성당 그 5개가 이제 그 앞에 동그랗게 털을 잡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보통 사보르네 플로시즈라고 해서 사보르 광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광장에 5채의 그 기념물들이 사원들이 다
지어진 시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제일 먼저 세워진 게 우스페스키 사보르인데 그 사보르가 그 옆에 붉은 광장에 있는 성 바실레 사원처럼 동쪽을 향하게 알타리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5개의 사원들이 다 입구가 다 달라요. 특히 성수태고지 성당은 정반대로 설계되어 있어요. 들어간 입구가 정반대로 되어 있는데 알타리는 항상 성 바실레 사원을 향하고 있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안에서 미음자로 돌아서 알타리를 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춘사 성당은 당연히 서쪽으로 나와 있어서 직각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남문을 말씀드렸는데 남문에서 앞을 12시 방향으로 바라보면 그게 바로 모스크바 강입니다. 동은 건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이 정해지면 당연히 남쪽도 위치를 바꿀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남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모스크바 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배산, 임수, 뒤쪽에 산이 배산이죠. 있고. 임수죠. 딱 그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게 남향으로 돼 있어서 햇빛도 일조량도 계속 규칙적으로 빛이 보장이 되고 있고 물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성벽을 따라서 쭉 다 그 옆에 이번에 작년에 새로 세워졌던 블라지미르 대공 기념비가 또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키타이고로드에 세워져 있는 끼릴 메포디 성자들의 상도 남쪽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식의 풍수를 고지고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갖다 적용을 하고 대입을 시키면 틀린 부분도 있겠으나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과연 이 당시 15세기, 16세기 당시 이 건축가들의 머릿속에 이런 방향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깊게 동양의 풍수처럼 있는지 그거는 좀 더 정말로 학자적으로 더 찾아봐야 될 과제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보는 서투른 이해로는 그 중국의 풍수지리에 못지않게 이 사람들도 고대 러시아 때부터 이미 그에 준하는 지혜와 건축술의 그 아주 깊은 이해는 있었다고 보고 그것이 일정 부분 유사하다라는 것을 저는 그냥 이번에 확정을 줬습니다. 그냥 그렇게 전혀 다를 바는 아니다라고 보고 싶은 거죠. 예. 광장을 보면은 이제 시작점이라고 해서 표시를 해놓은 곳이 있잖아요. 0km 여기서부터 중심이다. 네, 중심이다. 크레물이 다른 곳이 아닌 딱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것도 그 여러분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다 아실 텐데 크레물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그 높은 성벽을 말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모스크바에만 크렘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고대 여러 이제 지방 도시마다 이제 크렘린이라는 것이 그 터가 조성이 되는데 잘 보시면 터가 항상 구릉이라고 하는 얕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은 잘라테 깔리츠 황금고리를 다 돌아봐도 주요 도시가 다 공통적으로 크레물이라고 하는 높은 구릉 위에 도시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잘 보면은 옆에 강을 항상 끼고 있고요. 있어요. 높은 구릉으로 있고 그다음에 커다란 외벽으로 성벽 크레물이라고 하는 성벽으로 벽을 쳤는데 그 내부에 항상 경작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오래전부터 이미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보르 혹은 찌르코피라고 하는 것이 조성될 만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물과 구릉이지만 그 내부에 인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내부에 밭도 있었고요. 경작지도 있었고 장지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외곽으로 둘러쳤던 벽이 바로 그게 크레물이라고 하는 스제나고요.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 크렘린도 잘 보시면 100년 전 사진도 여기에 제가 집어넣었지만은 해발 4-50m 다 이상 위에 높은 지대에 건축되어 있는 게 현재 지금 모스크바 붉은 광장 위치입니다. 크렘린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이 남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남문이 모스크바 강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래서 100년 전 200년 전 그 유화라든가 사진을 보면 그것이 더 정확하게 저기다 왜 그레포스트 요새의 개념으로 크렘린을 졌는가 그게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붉은 광장 12시 방향에 있는 성 바실레 사원도 원래 풀 네임이 볼라제니사브 이렇게 부르죠. 근데 맨 뒤에 나르부라는 명칭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원래는 나르부 롭이란 말은 한자어로 해자라는 뜻입니다. 물길입니다. 사극이라든가 혹은 중국 영화를 보면은 외군 그 이민족들이 변방 민족들이 한 나라를 도성을 침입하는데 그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도성 캐슬 주변에 물길을 깊게 참호처럼 파놓습니다. 못 들어오도록. 그게 해자인데
현재 성 바실리 사원이 지어져 있는 그 자리가 주변에 다 해자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 바실리 사원은 말할 것도 없고 크렘린이 그레포스 요새였어요. 요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변에 다 해자길을 만들었는데 19세기 중반에 다 매립을 해서 현재 지금 물길이 안 보이는 건데 지금 이 사진에 보면 빨간 게 그 해자길입니다. 이게 해자입니다. 이 물길 보이시죠? 물길. 예. 네. 예. 빨간 게 외벽이고. 그 밑으로도 그럼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나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자 보십시오. 1924년에 레닌이 죽고 29년에 스탈린이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검은색 대리석으로 만든 현재 그 석묘가 31년도에 최종 완공된 그 모델이고요. 그 전에는 목관으로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이 땅에 광장이 필요했을까라는 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광장. 자, 천안문에도 천안문 광장도 있고 박 대통령 때도 여의도 광장을 만들었고 앞에 그다음에 광화문 대로 12차도 대로를 만들었습니다. 광장이 왜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모여서 뭘 할까요? 인류학자가 굉장히 오랜 얘기인데 30년 전에 프랑스 인류학자가 광화문로하고 여의도 광장을 보고 딱 얘기를 했대. 이 사람은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었어요. 이 나라에 독재 정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광장이 필요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첫째 이유는 마비라고 한 대중을 모이게 하는데 단순히 어뮤즈먼트, 오락이나 그게 아니고 1인 독재라든가 한 사람에 대한 충성 맹세 혹은 관중 동원, 그래서 권력 과시, 그중에서 특히 군사력 과시, 그래서 군사력 퍼레이드를 거기서 매번 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붉은 광장이 1931년도에나 만들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야르마르카라고 하는 노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래시장이었고 그다음에 트람바이가 지나가는 철길도 있었습니다. 이걸 다 치워버리고 매립을 해서 더 커다란 광장으로 만들었고요. 자, 또 하나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성 바실리 사원 바로 앞에는 미닝과 빠자르스키라고 하는 두 빨치산 농민 대장이랄까 하여튼 그 농민 영웅을 기리는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죠. 네, 지금 맞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다라고 편말도 되어 있죠. 네. 원래 이 미닝과 빠자르스키가 현재 그 자리에 위치했던 게 아니고 구경백화점 출입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원래 위치는. 즉 방향상으로 따지면 레닌묘 출입구와 정반대 12시 정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브네 미스터라고 하는 동그란 단두대 아시죠? 바실레 그 단두대 위치도 원래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 단두대 가시면 그 대리석에 현판이 러시아로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미에스터 들리아라고 나오는데 국가적인 시책을 아비아블리엔이 발표하는 짤의 측량을 선포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널널한 광장에 당연히 가운데 있어야죠. 측면에 있으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운데 있어야죠. 그 다음에 뾰트르 대제 때부터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목을 참수를 하는 처형이 여기서 벌어졌는데 극도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도록 짤에게 헌신할 수 있게끔 여러한 극장 효과도 있어서 단두대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그 단두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리고 미닝과 빠자르스키 기념비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스탈린 정권에 들어서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광장은 필요로 하는데 터는 이미 대충 조성이 됐는데 장애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옮긴 게 바로 현재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해자는 이미 19세기 중반에 다 막아서 이제 물길을 없어졌고 그다음에 자갈밭을 1931년 이미 다 포장도로로 다 깔았고 그래서 오늘날의 위치가 저렇게 광장이 확보가 된 겁니다. 폭 74m, 길이 330m. 생각보다는 굉장히 좁지만 충분히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만한 크기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맞은편에 세운 게 레닌묘인데 자, 레닌묘를 1층입니까?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레닌묘가.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장방향 사각형 피라미드 구조로 척척척 올라가 있죠. 원래는 5층입니다. 잘 보시면. 아, 그래요? 3층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후르쇼프라든가 그 고르바초프라든가 브레즈네프가
메이데이 노동절 때 혹은 러시아 그 국가 군대 그 승리 기념일 날 퍼레이드하는 흑백 사진 여러분 보셨습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퍼레이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열을 받는 권력의 최고주의자는 그 레닌묘 상단에 올라가서 굽어 내려다 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스탈린과 당 지도자들을 위하여 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나에게 충성을 서약을 하고 나라 애국심을 조장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모을 만한 터가 바로 블로시치 광장. 그래서 전 세계 고대든 현대든 어디든 광장이 형성이 된 배경에는 군사력 과시, 군중 동원,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권력자 이 삼박자가 맞을 때 광장이 등장을 해요. 네. 엄청난 정치학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쓴 게 레닌묘 부재에다가 기억의 정치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사실은 레닌묘를 사람들로 하여금 매장해 버리면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그게 이미지가 계속 각성되지 않겠죠. 그런데 계속 보이게끔 조성을 하고 또 계속 집단으로 참배를 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어쩔 수 없이라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메모리하고 추억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그거 레닌묘의 그 유리관을 훼손하려고 하는 여러 수류탄을 던진다거나 총을 쏜다든가 뭐 발길질한다는 여러 사례들이 매 보고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방탄으로 만들어놨지만 이 레닌묘를 왜 만들어놨을까? 그리고 왜 유족뿐만 아니라 여러 당 관료들도 다들 반대를 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법에도 맞지도 않아요.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화장이나 저렇게 유리관 속에 집어넣는 건 러시아 장례법 문화 속에서 굉장히 불경한 얘기인데 극구 반대를 하고 스탈린이 무조건 유리관 속에 집어넣고 저렇게 지금 현재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신화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내용들은 이제 제 책에 나와 있지만 네. 그게 되게 러시아 장례법이나 이런 것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네요. 거의 신격화를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충돌하죠. 광장 얘기를 하셨었는데 예전에 사용됐던 그 광장과 지금 현재 비춰지는 그 광장의 아마 역할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는 질문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 뭐냐면은 네. 과거 구소련 시절에는 역대 당서기장이 취임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게 군사 사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 소비에트 군대들을 동원시켜서 거기서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또 하나는 체육을 강조를 하면서 거기서 체육 대회를 하거든. 대형 매스 게임을 그 앞에서 벌이면서 이제 국민 동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내수용으로 대국민 담합과 애국심과 당 충성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광장이 충분히 정말 100% 이상으로 잘 쓰임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91년도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로 지금 국호도 바뀌었잖아요. 라시스카 페데라치아로 바뀌었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보리스 옐친 대통령 때부터도 그랬고 지금 푸틴은 더더욱 그렇고 자기네 과거의 역사 구소련의 레거시 유산을 버릴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같이 묻어가기는 뭐하고 포인트는 그래서 가장 변하지 않는 가장 기초적인 유산은 계속 누리고 그 베이스를 깔 때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전 세계의 서방 특히 서방을 의식을 하면서 전 세계에다가 우리 현대 포스트 소비에트 현재 러시아 연방은 구소련과 이만큼 다르다. 이만큼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차별화 정책을 보여주는 게 바로 러시아 정체성 정책을 그렇게 많이 핍니다. 그래서 러시아 91년 이후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애국가가 바뀌었습니다.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국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러시아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특히 서방 언론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렇게 스탈린의 잔재라든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로 거듭났는데 이 세 가지 아까 정책을 보여주면서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쓴 소프트 파워가 종교 부활입니다. 종교를 그렇죠. 우리가 보장해 준다.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허락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러시아를 자주 가봤었던 기업인이라든가 학자들, 학생들을 보면 금방 이해 가실 거예요. 곳곳에 가면 지금도 오늘날에도 러시아에 가보면 나 레몬트 공사 중에 현판이 많이 붙어 있는 걸 잘 보면 다 건물 아니면은 사보르입니다. 네, 성당. 공사를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허락해주고 지금 그것을 세계적으로 표방을 하면서 우리 러시아 연방은 이만큼 달라졌다.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만큼 그렇지 않다. 그 가장 그 윈도우 폴리스로
종교를 지금 타겟으로 삼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스크바 강변에 세워져 있는 흐람 크리스타 스파시젤랴 성 구세주 사원이 1930년 스탈린 재임 시절에 대포를 정조준에서 대포 맞고 와그르르 무너졌는데 예일친 대통령 시절에 모스크바 국민들의 성금을 걷어 재건됐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이렇단입니다. 우리 러시아 이만큼 달라졌어. 그리고 그걸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쓰고 있는 게 정교입니다. 사실 정교 독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 저도 이제 여행 자료를 쓰면서 찾아보면은 성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역이 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통계를 봐도 스탈린 재임 시절에 러시아 전역 시베리아 다 포함해서 러시아 전역 67%의 저 셀로에 있는 교회까지도 다 전파를 시키는데 67%가 다 그때 다 무너집니다. 붉은 광장에 보면 군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바실리 사원도 있고 레닌묘도 있고 역사박물관도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뜬금없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래서 공부는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혀 사실은 생각을 못 해봤고 굼이 생겨진 배경이 아마 19세기 이미 말에 이미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글쎄요.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지만 또 다른 그 연구 과제를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뜻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맞은편에 노천 시장이 있습니다. 야르마르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짜르가 대국민들을 케어하고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부르주아라는 말 자체는 러시아에 없었지만 그 상층 유산자들의 후예들을 위한 또 다른 그 사람들만의 리그를 위한 소비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그런 점에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아시겠지만 구미란 말이 지금 그 개 앞에 맨 앞에 나오는 개 이니셜이 지금은 가스다르스트베니가 아닌 것 아시죠, 그죠? 뭔가요? 그러면? 지금은 뭔가요? 우오발린입니다. 어머. 가스다르스트베니 우니베르 막 당시에 국영 백화점이지만 지금 국영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4, 5년 전이고 꽤 오래전에 바꿨습니다. 글로발린이. 그렇군요. 네,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러시아의 수도가 한동안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해 있었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정말 많은 국민의 희생을 통해서 건축된 그런 도시인데 군사적인 전략적 차원에서의 어떤 이전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나중에 모스크바로 옮겨지면서도 거기에 또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었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위치도 풍수지리적 위치적인 무슨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어땠다고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러시아 역사를 조금 깊게 연구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꽤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사실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페테르부르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170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주년이 넘었죠. 네. 그 만드는 이유가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스웨덴이 자꾸 그 전부터 찰스 황제가 계속 내려오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해군 군사력도 만들었죠. 그래서 항구 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요새 개념으로 만든 인위적인 항구 도시가 페테르부르크입니다. 네. 그런데 이 페테르부르크에 그 이후부터 그 만들어지기까지 10,000명에 넘는 노동자들이 거기서 이제 막 악조건에서 죽어왔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설의 팩트에 기반한 전설인데 뭐냐면 페테르부르크에 100년 단위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우울한 나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뾰트르 대제가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1725년에 죽습니다. 100을 더해보세요. 1825년에 제카브스트 반란이 터집니다. 예. 100년 후에 1년을 뺀 100년, 즉 1925년, 원래 25가 돼야 되는데 24에 레닌이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페테르부르크에 거주를 하고 평생 거주를 하는 사람에서 공통된 얘기가 안드레이 벨리의 그 장편 소설 페테르부르크에도 이미 나와 있는 얘기긴 하지만 페테르부르크는 이 인위적인 인공 도시는 가라앉을 것이다.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에포칼립스처럼 묵시록 그런 것처럼 파괴되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안 좋은 흉흉한 전설과 나쁜 이야기들이 계속 이미 19세기 때 18세기 때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19세기 러시아 문인들이 비교를 하는 게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를 비교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는 어떠한 것이 아주 공공연하게 국민 상식처럼 그 내려져 오는 얘기가 있냐면은 페테르부르스키 무이피, 페테르부르크 신화라고 하는 그 장르랄까 아니면 그 개념이 아직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페테르부르크가 왜 저렇게 만들어졌고 왜 거기서 특히 미치는 광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넵스키 대로는 왜 저렇게 나쁜 이야기들로 들끓고 있는지 그다음에 왜 저기서 저렇게 광기에 어린 나쁜 이야기들이 모스크바에 비해서 많이 상대적으로 많은지 이 이야기들이 계속 불식되지 않고 예. 계속 데이터는 늘어나면서 계속 형성이 된 게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신화. 예. 그래서 문학, 예술 그런 장르에서는 아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티프죠. 이제 2024년이나 2025년쯤에는 또 100년 후면 또 뭔가가 네, 일어날 네. 수 있다라는 설계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페테르부르크가 그때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70년인가 100년 단위로 또 큰 홍수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천 신공항을 만드는 것처럼 갯벌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화감하고 돌을 매립해서 만든 인공 도시가 페테르부르크인데 여러 가지 그 탄생 배경부터 그 밑에 이제 사람 뼈도 워낙 많고 그래서 흉흉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도 그거고요. 터 자체가 저렇게 좋지 터가 좋지 않다라는 네. 결론이시네요. 아, 그냥 느껴지시죠. 현지인들조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책과 관련돼서 또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세요? 많으실 많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꼭 이 책이 아니어도 러시아를 관심 있게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흔히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참 한국적이네. 혹은 이거는 참 충청도스럽다. 혹은 이건 참 전라도 같네라고 하는 뭐뭐쩍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러시아에 적용해 봅시다. 그 얘기는 즉슨 이거 참 러시아식 방식이네. 참 러시아적이네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깊은 근거를 역사, 종교, 문학, 예술, 음악, 회화, 민속 각 다른 분야에서 찾아서 퍼즐을 맞춰가는 작업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그 나라에서 그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 고유한 사고 방식, 국민 의식 구조, 마인셋이라고 하는 국민 의식 구조, 혹은 그 나라에서 형성돼서 관습적으로 지켜지는 러시아 문화 코드, 이걸 통칭해서 러시아니서 로스코치, 러시아성 주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는데 이것을 깊게 연구를 했을 때만이 러시아를 제대로 좀 그림을 좀 다시 큰 그림을 맞추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나 학생이나 똑같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만 파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긴 롱텀으로 길게 봐서 다양한 분야를 좀 섭렵을 해서 러시아적인 게 무엇인지를 좀 찾아서 조합을 해서 퍼즐을 맞추는 것을 학생 스스로도 해보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러시아, 그러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러시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외부 정부에서 가지고 오는 이 작태가 지금 몇십 년째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외교사하고도 관련이 돼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역대 주 러시아 한국 대사님이 딱 한 번 외에는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를 좀 아시는 전문가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한 번 외에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큰 비전을 가지고서 통일과 그다음에 유라시아를 좀 넘나드는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서 당장은 써먹지 못하고 당장은 돈과도 직결도 안 되고 힘들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서 길게 좀 깊게 연구를 하시면 언젠가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능력과 재능을 사회에서 쓰임받을 날이 저는 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판단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런 주제가 얘기할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시간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탈고하셨다는 우스펜스키 사보르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2부에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